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조 개의 원자가 춤추고 전자들이 광 속에 가까운 속도로 궤도를 돌며 빛의 입자들이 세포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이 100년간 쌓아온 발견들이 가리키는 놀라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양자장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마지막 구성 요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원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1920년대 어느 봄날 코펜하겐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는 닐스 보어가 수소 원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밤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원자는 태양계와 비슷한 모델로 이해되고 있었죠. 중심에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행성처럼 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어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자는 아무 궤도에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계단처럼 정해진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자가 한 준위에서 다른 준위로 점프할 때 특정 색깔의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음계에 각 음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도쿄의 번화가 네온 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수소 가스 안의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이거든요. 만약 전자가 어떤 궤도에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색이 섞인 하얀 빛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한 빨간색만 나오는 건 전자가 오직 허용된 에너지 준위들 사이에서만 전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자화의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에너지가 물처럼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빨간 빛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했을 때 발견된 현상이었어요. 물리학자들은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두 개의 아주 가까운 선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거미줄보다 25만 배나 더 미세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이 현상을 미세구조라고 불렀는데 보어의 모델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세한 분열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아주 작은 떨림으로 인해 두 개의 음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했어요. 무엇이 전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미세하게 나누는 걸까요? 답은 전자의 스핀이라는 신비로운 성질에 있었습니다. 전자는 자전하는 지구처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회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 스핀은 위쪽과 아래쪽 두 가지 상태만 가능했습니다. 스핀이 다르면 전자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결과 에너지 주미도 미묘하게 변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치 팽이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간은 없었어요. 이런 디지털적 성질이 양자역학의 핵심 특징 중 하나였죠. 전자의 스핀 발견은 물리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전자는 단순히 위치와 운동량만으로는 완전히 기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1928년 폴 디렉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스핀을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예측을 했어요. 바로 반물질의 존재였습니다. 전자와 똑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 양전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정말로 4년 뒤
칼 앤더슨이 우주선 연구를 하다가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딜렉의 방정식에서 나온 양전자는 SF 영화의 상상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였고, 전자와 만나면 둘 다 사라지면서 순수한 에너지로 변한다는 놀라운 성질을 갖고 있었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2제곱제곱미터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이론은 아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물리학자들이 다시 모인 쉘터 아일랜드 회의에서 두 가지 이상한 측정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폴리카프 쿠시는 전자의 자기적 성질을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딜렉의 예측과 조금 달랐어요. 윌리스 램도 수소 원자에서 나와야 하는 마이크로파를 발견했는데 이 역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은 겨우 1000분의 1 정도였지만 물리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어요. 정밀한 이론이라고 자부하던 딜렉 방정식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작은 차이들이 물리학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전자기장을 여전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자는 양자 입자로 취급하면서 전자기장은 19세기 맥스웰이 만든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해답은 전자기장도 양자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입자만 양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필드까지도 양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양자장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스프링이 달린 타일들로 이루어진 바둑판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타일이 평평하게 놓여 있어요. 하지만 한 타일을 아래로 누르면 스프링이 진동하면서 주변으로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이 국소적인 진동이 바로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광자는 전자기장의 가장 작은 진동이고 전자는 전자장의 가장 작은 진동인 거죠. 모든 입자는 사실 해당하는 양자장의 들뜬 상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수많은 양자장들이 겹쳐져 있는 다층 구조예요. 전자기장, 전자장, 쿼크장들이 모두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장들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빌려서 가상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치 우주와 대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잠깐 에너지를 빌려서 입자를 만들고 곧바로 갚아야 하는 거죠. 빌린 에너지가 클수록 더 빨리 갚아야 하고요. 이 양자 대출 시스템은 정말 기묘합니다. 완전히 비어있다고 생각한 진공이 사실은 가상 입자들로 끌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조용해 보이는 연못 표면 아래에서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요. 이 가상 입자들이 바로 쿠시와 램이 측정한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이었습니다. 전자 주변에는 항상 가상 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때로는 가상 전자, 양전자 쌍도 만들어졌다가 사라져요. 이런 유령 같은 입자들이 실제 전자의 에너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거죠. 전자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상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양자 전기역학, 줄여서 QED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은 전자와 광자의 모든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QED의 계산은 정말 복잡했어요. 실제 입자와 가상 입자들의 무수한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리처드 파인만이 개발한 다이어그램 기법 덕분에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입자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마치 지하철 노선도처럼 입자들이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QED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했어요. 전자의 자기 성질을 1조분의 1까지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이는 달까지의 거리를 머리카락 두께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 같은 정확도예요. 줄리안 휴잉거, 리처드 파인만, 도모나가 시니치로가
이 업적으로 1965년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QED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이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괴한 건 이 가상 입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거든요. 원자핵을 축구공 크기로 확대하면 전자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돌고 있을 정도로요. 그럼 왜 바닥을 뚫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가상광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속의 전자들과 의자 속의 전자들이 끊임없이 가상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덜란드의 안드레 가임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개구리를 공중에 띄우는 실험으로 2000년 이그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기력이 양자장으로 성공적으로 설명되자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들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약한 핵력은 어떨까요? 1950년 브롱크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셸던 글래쇼와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둘은 같은 반 친구였어요. 약한 핵력은 중성자를 양성자로 바꾸는 힘이에요. 탄소 마이너 14가 질소 다기 14로 변하는 방사성 붕괴가 바로 이 힘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메머드의 나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탄소 연대 측정법도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약한 핵력은 전자기력과 달리 입자의 전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와 W라는 두 개의 보손이 필요했고 추가로 G 보손도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손들이 질량을 갖는다는 점이었어요. 광자와 달리 W와 G 보손은 양성자보다 100배나 무거웠거든요. 무거운 입자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핵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약한 힘이 된 거죠. 마치 아주 무거운 야구공을 던지려고 하면 멀리 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와인버그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원래는 하나였다가 우주가 식으면서 분리된 것이라고 본 거죠. 빅뱅 직후의 뜨거운 우주에서는 전기 양력이라는 하나의 힘만 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힉스장이 활성화되고 대칭성이 깨지면서 두 힘으로 분리되었다는 이론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물이 얼면서 육각형 눈송이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방향이 똑같았지만 온도가 내려가면서 특정 방향이 선택되면서 대칭성이 깨지는 거죠. 힉스장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이에요. 마치 꿀처럼 끈적한 매질 속을 입자들이 지나가면서 질량을 얻게 되는 거죠. W와 G 보손은 힉스장과 강하게 상호작용해서 무거워지고 광자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질량이 없는 채로 남게 됩니다. 글래쇼, 와인버그, 살람은 이 전기양력 통합 이론으로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어요. 이제 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연이 근본적으로는 더 단순하다는 증거였어요.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더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원자핵 내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196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머리 젤만과 조지 즈바이크가 독립적으로 제안한 쿼크라는 입자들이었죠. 양성자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로, 중성자는 위 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쿼크라는 이름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에 나오는 의미 불명의 단어에서 따온 것이에요. 3 쿵스 포 머스터 마크 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쿼크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강한 핵력이에요. 글루온이라는 보손이 이 힘을 전달하죠. 그런데 쿼크들은 정말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색깔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 강한 핵력과 관련된 세 종류의 전하를 빨강, 파랑, 초록으로 부르는 것뿐이에요.
일반 전자기력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 두 종류만 있는데 강한 핵력에서는 세 종류의 색깔 전하가 있는 거죠. 마치 삼원색으로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재미있는 건 쿼크를 하나씩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힌다는 점입니다. 마치 번지 점프할 때 줄이 늘어날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충분한 에너지를 가하면 줄이 끊어지긴 하지만 그 에너지로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만들어져서 결국 쿼크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이를 쿼크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한 핵력의 양자장 이론을 양자생역학, 줄여서 QCD라고 불러요. 데이비드 그로스, 데이비드 폴리처, 프랭크 윌척이 이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서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QCD에서는 8개의 서로 다른 글루온이 강한 힘을 전달해요. 광자와 달리 글루온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더 복잡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양성자 질량의 99%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입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 쿼크들은 1%만 기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쿼크들 사이를 오가는 가상 글루온들과 가상 쿼크, 반쿼크 쌍들의 에너지에서 나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이 제곱미터의 극적인 사례예요. 순수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응고된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모두 양자장 이론으로 설명되었어요. 여기에 힉스장까지 합쳐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은 총 17개의 양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의 쿼크장, 6개의 렙톤장, 전자와 중성미자 포함 4개의 힘을 전달하는 보손장, 그리고 힉스장이 그것이죠. 이 17개의 장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17개의 음표로 무한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표준 모형은 지금까지 모든 실험 검증을 통과했어요.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측하며 정말로 발견되었고, 상호작용의 세기를 계산하면 측정값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12년 여름 CERN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에서 마침내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중력이었습니다. 중력만큼은 양자장 이론에 잘 맞지 않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니에요.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일 뿐이죠. 마치 무거운 공이 고무판을 눌러서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른 물체가 그 구멍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력을 양자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중력자라는 가상의 입자를 도입하면 확률이 1보다 커지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중력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도 생겼어요. 다른 양자장 이론에서 사용하는 재정규화라는 수학적 기법도 중력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끈 이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중 하나예요. 점입자 대신 작은 진동하는 끈을 기본 구성 요소로 보는 거죠. 다른 음을 내는 현처럼 다른 진동 모드가 다른 입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끈 이론은 자연스럽게 중력자를 포함하고 무한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9차원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아직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접근법도 있어요. 루프 양자중력 이론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멀리서 보면 매끄러운 천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 개별 실들로 짜여 있는 것처럼 시공간도 플랑크 길이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플랑크 길이는 1mm의 6천만 분의 1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런 극미시적 영역에서는 시공간이 거품처럼 끓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극미시적 영역을 탐구하려면
태양계 크기의 입자가속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구 궤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고리 안에서 입자들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모습을요. 입자들이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반이 걸릴 거예요. 그런 실험이 가능한 날이 온다면 우리는 마침내 중력의 양자적 본질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 해도 충분히 놀라워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양자장들의 진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 이 글을 읽고 있는 눈, 생각하고 있는 뇌까지도 모두 양자장의 춤추는 진동에 불과합니다. 빛은 전자기장의 진동이고 전자는 전자장의 진동이에요. 쿼크들은 각각의 쿼크장들이 진동하는 것이고 힘을 전달하는 보손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질량까지도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무형의 장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파도는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물의 운동일 뿐이죠. 우주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아요. 17개의 양자장이라는 악기들이 각자의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현실이라는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때로는 부드럽게 화음을 이루고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는 그 음악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별성이라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양자장 네트워크의 일부인 거죠. 마치 바다 위의 파도들이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바다인 것처럼요. 양자장 이론은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도 제시해요. 다중우주의 존재 가능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우주에서는 양자장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가 더 무겁고 어떤 우주에서는 힘의 세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양자장 이론은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요. 뇌의 뉴런들이 주고받는 신호들도 결국은 양자장의 진동이거든요. 의식이라는 신비로운 현상도 특별한 종류의 양자장 패턴일 수도 있어요. 마치 복잡한 파동 간섭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복잡한 양자장 상호작용이 의식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00년 전 닐스 보어가 수소 원자를 연구하던 자변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견이 오늘날 우리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과학의 힘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작은 의문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주의 근본적 구조까지 밝혀내는 것 말이에요. 호기심이라는 씨앗이 지식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 다중우주의 존재 가능성, 의식의 양자적 기원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우니까요. 양자장 이론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사실은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동시에 인간 이성의 놀라운 힘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양자장의 세계를 수학과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은 정말 대단한 성취예요. 이제 여러분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17개의 양자장들이 춤추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